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2부 재판 시작합니다. 25구 합 1636호 진행하고요. 오전하고 은밀하게 변호인 검찰 다 나오셨고요. 재판장님, 예. 변호인 의견서 추가로 5번 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일단 오전에 저희가 공판 준비 절차 고지했고요. 모두 절차 진행하고 증거조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 증거 순번 112번 검찰 제시 중심으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고, 그 외에 나머지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도 다 마쳤고, 증거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 재판 말미에 저희가 다 제출받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오전에 진행된 거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변호인 의견서를 3번, 4번, 5번을 제출했는데 예. 저희가 증거와 같이 설시를 하면서 진술할 내용은 3번이고요. 예. 그다음에 4번, 5번은 검찰의 최종 의견 들은 후에 최종 진술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증거 제출서로 5호증 내지 6호증, 7호증 제출하신다고 하셨네요. 지금 보면 이게 검찰 송미령 장관 진술조서, 그다음에 국무회의 부서자료, 그다음에 의정 담당관 진술조서 이렇게 제출하시고, 그러면 요거 지금 내용은 혹시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면 요거 다 채택해서 저희가 증거로 받겠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네, 지금 받았는데요. 예. 혹시 의전 편람 이거는 300 이 뒤에는 보면 여기는 그 일반적인 부서만 나와 있는데, 예.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이 그 계엄과 관련해서는 모든 관계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부서 시스템 자체 사전 아까 말씀하실 때 사전에 부서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요. 저게 행정안전부에 무슨 국무회의 실무 편람에는 그 계엄에 관련된 계엄에 관련된 부서는 그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한테 다 받도록 한다는 규정이 행안부 편람에는 있답니다. 네, 그러나 그거는 계엄 선포와 관련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그거는 뭐 법률도 아니고 대통령령도 아니고 행안부 실무 편람이기 때문에 저도 알지 못하는 바고요. 이게 일반 부서의 원칙대로 관계 국무위원과 이제 총리와 대통령이 하면 되는데, 사전에는 이제 보안 때문에 못했고 사후에는 국방부에서 이걸 올리라고 하는데 장관도 사임하고 좀 어지럽고 하니까 국방부 실무자들이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헌재에서 그 얘기를 제가 한 거거든요. 사전 부서를 왜 못 받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부속실장이 이런 걸 하나 받아둔 적이 있었는데라고 했더니 그 문서를 가지고 이게 사전 문서로 위작을 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피고인 측 제출 증거가 증거 제출이 3번, 4번. 그렇네요. 그러면 요거는 피고인 측이 본인 유리한 자료 제출하는 거니까요. 요거대로 일단 증거로 저희가 채택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변호사님 지금 증거 의견서 3번 지금 진술하신다는 거죠? 예. 예. 한번 쭉 말씀해 주시죠.
네, 변호인에게서 3 진술하기 전에 방금 제출한 증거 제출서에서 예. 오전에 특검 측에서 그 국무위원들을 소환하는 데 있어서 국무위원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대통령과 친소관계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운 국무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가 더 용이한 뭐 친소관계가 있는 사람을 뭐 우선적으로 소환하였다, 뭐 소집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반박하는 것으로 증제 5호증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2024년 12월 17일 검찰 진술 주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계엄 직후에 2024년 10월 17일 진술한 검찰 진술 주서인데요. 송미령 장관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서 사건 관계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진술인은 피의자 김용현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행사장 등에서 처음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경위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였고 연구원 소속으로 평생 근무했기 때문에 정치권 인사는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누가 저를 장관으로 추천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요? 라는 질문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보았고 그 외에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 정례 해외에서 보았다. 그리고 제가 독대를 한 적이 한 차례 있는데 양곡법 반대에 관련해서 독대를 한 차례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진술에 의한다면 송미령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떠한 사적인 친분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특검의 그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취지로 증제 5호증을 진술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3 진술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특검 조사할 때 이런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소환이 잘 안 되면은 또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도 좀 빨리 부르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왜 이주호는 안 불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압구정동에 사는데. 그런데 다행히 연락한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1차로 제가 그래도 좀 먼저 불러서 얘기 들어봐야 된 계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미리 차관회의를 한다면은 그 차관들끼리 모여야 되는 부서가 요런 부서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생과 관계되는 부서들을 불렀고 만약에 근데 연락이 안 되고 뭐 세종시에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의사정족수 플러스 뭐 한두 명이라도 더 부르기 위해서 이제 좀 빨리 올 수 있는 데를 잘 했겠지만 다행히 연락한 사람들이 조금 늦었지만 연락이 다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1명인데 13명에 연락을 했는데 두 분이 약간 늦게 도착을 해서 11명으로서 회의를 마친 거고요. 그래서 뭐 추가로 압구정동 살거나 뭐 이런 분들을 또 찾아가지고 연락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변호인 진술하시죠. 아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거리 계속 이제 특검에서는 국무위원들이 살고 있는 거소지의 거리를 계속 문제 삼고 있고 그와 관련된 사항은 1010 체포방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계속 주장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주장이 의미가 없는 것은 비록 가까운 데 살더라도 그날 일정이나 다른 일정 때문에 지방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일정 때문에 다른 곳에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고 또 그것이 대통령실과 가깝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 먼저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은 의미가 없다. 주장 자체가 이중 취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검찰이 주장하지 못한다.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취지로 1010 사건에서도 체포방해 등 사건에서도 진술이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판결 선고에서도 그런 점은 반영이 다 돼서 판결문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진술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정하신 의견서 부분 말씀하시죠. 네, 변호인 의견서 3.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하기 전 피고인이 이미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정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사실관계가 거의 시각을 특정을 해서 그 당사자의 행동의 의미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해서 목차를 앞에 달았고요.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 시점은 한덕수의 주장과 이상민 당시 8시경에 소집되었던 국무위원들의 각 진술과는 다릅니다.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 등의 진술과 상충이 됩니다. 이상민, 조태열,
조태열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한덕수가 국무회의의 개최를 피고인에게 건의한 시점은 21시 29분 41분 경에 집무실에 들어가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행실장 김정환에게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의 지시한 시각은 21시 11분 51초입니다. 즉 한덕수가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21시 29분경에 건의를 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인 대통령이 김정환에게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정환이 그에 따라서 실제 추가로 국무위원회 소집으로 통화한 시각은 조규홍에게 21시 14분, 송미령에게 21시 30분에 통화한 것으로 한덕수가 건의하기 전에 이미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을 한 것이 객관적인 CCTV나 전화 통화 기록 등으로 입증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한덕수의 주장을 기반으로 한 기소를 위한 억지 기소입니다. 한덕수는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바와 같이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계엄과 국무회의에 대한 증언을 하였고 그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스스로 위증하였음을 시인하여 유죄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한덕수는 위증으로 기소된 부분 이외에도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마치 자신이 건의하여 개최되었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덕수는 자신이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 사건 위증죄의 공소제기는 이 사건 계엄에 대한 위증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 진술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기소한 기소를 위한 기소에 불과합니다. 한덕수는 자신이 국무회의를 건의한 시점에 대하여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처음 집무실에 들어가서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등 다른 국무위원들과 계엄을 논의할 때부터 건의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집무실에 같이 있었던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의 진술은 처음 집무실에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논의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를 언급할 경황이 없었고 집무실에 다 같이 나와서 대접견실에 있다가 다시 집무실로 한덕수가 대통령을 독대하러 들어갔을 때 기록상 21시 29분 41초경부터 21시 35분 43초경 국무회의를 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행실장 김정환에게 추가 국무위원회 소집을 지시한 시각은 그 갑론을박하였던 국무위원들을 내보내고 그 직후인 21시 11분 51초경입니다. 또한 김정환이 그러한 지시를 받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21시 14분,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게는 21시 30분경 연락을 하였음을 기록상 명백한 바 자신의 건의로 한덕수의 건의로 국무회의가 개최되었다는 한덕수의 주장은 자신의 생각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인 CCTV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진술과 부합하고 이는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당시 국무회의 관련된 자들의 진술 및 객관적 증거로 한덕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이 위증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 상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이전에 검찰총장이셨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자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계획은 기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2에 상술한 바와 같고 추가로 오늘 제출한 증제 2호증 2026년 3월 23일 김용현 증인신문 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4로 별도로 상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순번 2 2025년 6월 28일 특검 피의자 윤석열 신문조서 제2회 36쪽 이하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28일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보고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것은 김용현 장관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다들 사법시험을 본 사람인데 헌법상 내용을 알고 있죠 라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정치인으로 대통령이기 이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검찰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계엄 선포를 위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보안 유지를 하면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주요 국무위원인 국무총리 한덕수, 행안부 장관 이상민, 법무부 장관 박성재, 통일부 장관 김영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를 당연히 알고 업무를 준비하여야 할 조태용,
안보실장 신원식, 비서실장 정진석 등을 먼저 대통령실에 부른 것입니다. 추가 증거, 증거순번, 대통령실 CCTV 사본 CD 추후에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순번 80번, CCTV 영상 타임라인 11면 증거기록 3,50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그 CCTV를 분석한 그 수사 보고서입니다. 이 수사 보고서를 보면 국무위원들이 집무실 상황을 종합하면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집무실에 들어온 시각이 박성재가 20시 27분, 이상민이 20시 36분, 한덕수와 김영호가 20시 45분, 조태열, 조태용이 20시 56분이고 퇴실 시간을 기준으로는 박성재는 42분간, 이상민은 33분간, 한덕수, 김영호는 24분간, 조태열, 조태용은 13분간 각자 계엄에 대하여 집무실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의 당위성에 대하여 논박을 하다가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다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CCTV는 추후에 재생하도록 하겠고요. 타임라인 수사보고서 11면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21시 09분 31초경부터 시작하여 21시 10분 17초경까지 조태열, 김영호, 이상민, 박성재, 조태용, 한덕수가 한꺼번에 퇴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갑론을박이 길어지고 나자 이제 그 피고인 대통령이 일단 국무위원들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수행실장인 김정환을 21시 11분 51초경 입실을 바로 시킵니다. 집무실에는 김용현과 윤석열 대통령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1시 12분 56초경 김정환이 한 손에는 접은 A4지 휴대폰 수첩을 들고 집무실에서 나오고 그리고 다시 비서실로 입장을 합니다. 순차로 먼저 국무위원들을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내보내고 21시 11분 51초경 수행실장 김정환을 집무실로 불러서 추가로 경제 민생 관련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부르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무총리와 조태열 장관 등이 도착하면 바로 추가로 그 소집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려고 하였으나 먼저 도착한 총리와 국무위원들과 논박이 바로 치열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추가 소집할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락이 늦어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먼저 도착한 8시에 도착한 국무위원들을 내보내고 바로 김정환을 불러서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피고인 인식에 대한 한덕수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12.3 계엄 직후 민주당에 대한 내란몰이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 검찰 특수본의 조사, 국회에서의 긴급 현안 질의, 청문회 등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련자들은 수차례 여기저기 사정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계엄을 내란이라고 몰아세우고 추궁받으면서 내란범이 될 거라는 위협을 받았고 진술과 증언을 하였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진술하는 자보다 왜곡하거나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재생산하여 진술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증거순번 22번 2025년 2월 22일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 증인신문 한덕수 속기록 증거기록 95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한덕수는 2025년 2월 22일 피고인에 대한 탄핵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습니다. 소추인 측 대리인이 한덕수의 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지요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 라고 기재된 것이 맞냐 라고 물으면서 피고인이 원래 국무회의 계획이 없다가 한덕수의 말 때문에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아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한덕수는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였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고 제 판단은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덕수의 건의보다 앞선 피고인의 수행실장 김정환에 대한 지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술하였던 한덕수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 시점은 객관적으로 21시 29분 41초경부터 21시 35분 43초경까지입니다. 한덕수의 주장 및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 등의 진술은 상충됩니다.
한덕수는 자신이 국무회 개최를 대통령께 건의드렸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당시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의 진술은 다릅니다. 한덕수는 자신이 최초에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무회의의 얘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던 이상민, 조태열, 조태용의 진술은 각자 대통령실 건물에 도착해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등 그 국무위원들이 배석해서 처음에 계엄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그런 국무에 대한 얘기를 할 정신이 없었고 집무실을 나와서 대접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덕수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과 독대를 하며 국무회를 건의한 것으로 상황을 상세히 상술하고 있습니다. 상술하겠습니다만 한덕수가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라고 건의한 시점은 이미 피고인이 수행실장 김정환에게 추가 국무위원을 소환할 지시를 한 이후였습니다. 집무실과 대접견실에 있었던 각 국무위원들의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거순번 33번 2025년 1월 20일 이상민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 50면 증거기록 1585쪽 제시하겠습니다. 집무실에서 나온 이후 대접견실에서의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다 나가 있으라고 해서 대접견실로 나왔고 혼자 누군가 저보고 행안부 장관이 말씀 좀 드려보라라는 말이 나왔고 저는 국무위원들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이거는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 있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상민은 이 검찰 그 조사에서 한덕수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경위에 대하여 증거순번 아까 같은 조서 50면 증거기록 1586쪽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더니 이상민이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나가 있으라라는 대통령의 대답을 듣고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더니 다른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하길래 저는 소용이 없다는 취지로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이후 국무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시점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최초의 집무실에서 그 6명의 국무위원들끼리 토의를 할 때가 아니라 그 집무실을 나와서 대접견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집무실에 들어가 독대를 한 상황에서 이미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상민의 진술은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 CCTV 영상 타임라인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확인하면 이상민의 진술이 부합한다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거순번 80번 CCTV 영상 타임라인 10면 증거기록 350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위 수사보고서에는 집무실 입실 상황을 종합하면 박성재, 이상민, 한덕수, 김영호, 조태열, 조태용 등이 대통령 집무실에 순차로 입실하여 21시 09분경 6명이 다 같이 순차로 퇴실하였고 21시 13분 09초경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이상민을 쳐다보자 이상민이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21시 14분 32초경 집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21시 14분 25초경 이상민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출입문으로 집무실에 입실하여 집무실에는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만 있는 상황으로 이상민은 약 10초간 집무실에 머무름으로써 21시 14분 40초경 이상민이 연결 출입문으로 퇴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나가 있으라 라고 한 그 짧은 순간입니다. 그 이후 증거순번 80번 그 영상 타임라인 13면입니다. 증거기록 3505쪽입니다. 그 이후 21시 29분 41초경 한덕수가 연결 출입문을 통해 집무실로 입실합니다. 그 집무실에는 윤석열, 한덕수만 있는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상민의 진술에 의하면 이때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하자고 건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도 이상민의 진술에 부합합니다. 증거순번 39번 조태열
2024년 12월 12일 사경 진술조서 12면 증거기록 2009쪽, 2010쪽입니다. 집무실에 있다가 대통령께서 이제 다 나가달라고 하셔서 국방부 장관만 빼고 모두 집무실에서 나와 옆방 대접견실로 이동하였습니다. 대접견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6명이 대접견실로 이동하였고 제가 총리님께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 대통령님을 한 번 더 설득해 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시더니 총리만 다시 불러서 총리님만 혼자 집무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얼마 후 집무실에서 나와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대통령님을 설득했다라고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12일 그러니까 계엄 이후 열흘도 되지 않은 시점이죠. 사경 작성 진술조서에서 한덕수가 국무회를 건의한 시점에 대하여 처음 집무실에서 그 6명이 함께 논의를 했던 때가 아니라 대접견실에 모두 나와 있다가 국무총리가 혼자 집무실로 들어갔을 때 그때 CCTV 수사보고서상 21시 29분 41초 경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이 배석하고 있었던 조태영 국정원장의 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거 순번 62번 2024년 12월 19일 조태영 검찰 특수본 신문조서 28쪽 증거기록 2862쪽입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였으니 집무실로 들어갔고 집무실에 있다가 다시 회의실로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의 그 동선에 대해서 진술을 하였고요. 진술인이 회의실로 다시 나온 상황은 어떠했나라는 질문에 회의실로 돌아와서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속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부속실의 직원들이 움직이려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를 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누가 말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 심의가 있어야 되고 과반수 정적수의 얘기가 있었다,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태영 역시 계엄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 2024년 12월 19일 검찰 진술에서 집무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8시에 같이 도착했던 국무위원들이 토의를 하였던 집무실이 아닌 대접견실, 회의실로 나와서 부속실 직원이 국무위원에게 전화를 했다. 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있어야 했다라고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사보고서 역시 그에 부합합니다. 증거순번 제81번 수사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 도착 시간 등 확인 증거기록 3540쪽입니다. 이 수사보고서를 보면은 21시 20분경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6명이 대접견실로 이동하고 그 이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 얘기를 들어보자고 건의하여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 검사 작성 수사보고서도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진술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을 종합하여 21시 20분경 대접견실에 이동 이후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자고 건의를 하여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했다라고 판단하여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입니다.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국무회를 언급한 시각은 이상민, 조태영, 조태열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최초 그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집무실에 들어가서 한 토의가 아니라 그 집무실을 나와서 대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한덕수가 대통령과 독대한 시점임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시점은 그 수사보고서와 CCTV 기록상 21시 29분 41초 이후입니다. 증거순번 80번 CCTV 영상 타임라인 13면 증거기록 3505쪽입니다. 한덕수는 21시 29분 41초경 대접견실에서 집무실로 들어가 21시 35분 43초까지 대통령과 독대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김정한 수행실장 김정한이 휴대폰만 왼손에 들고 대통령과 한덕수가 있는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21시 31분 50초경 휴대폰만 다시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조기용 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김정한이 집무실에 들어가기 이전인 21시 14분에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대해서는 21시 30분에 김정한이 집무실에서 나오기 이전에 강희구가 연락을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즉 김정한이 다른 국무위원에게 소집 연락을 한 것은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기 이전부터였음이 확인이 됩니다. 피고인의 수행실장 김정한에 대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
지시 시각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80번 CCTV 영상 타임라인 10면 증거 기록 3503쪽입니다.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수행실장 그 지무실에 이제 그 8시경에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있다가 전원 다 퇴실을 하고 퇴실을 하자마자 21시 11분 51초경 김정환이 비서실에 나와서 집무실에 입실을 합니다. 집무실에는 윤석열, 김용현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1시 12분 56초경 김정환이 한 손에 접은 A4 용지, 휴대폰, 수첩을 순서로 들고 집무실에서 나옵니다. 증거 순번 72번 2025년 7월 2일 특검 진술조서 김정환 증거 기록 322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정환은 그 국무위원 6명 박성재, 이상민, 한덕수, 김영호, 조태열, 조태용 등이 도착한 이후인 21시 11분경 진술인은 집무실에 입실하였다가 당시 집무실에 윤석열, 김용현만 있는 상황이고 약 1분 후에 집무실에 퇴실 시 손에 접힌 A4 문건, 휴대폰, 수첩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 CCTV 영상에 녹화되었는데 이때 소지한 A4 문건은 무엇이고 누가 준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A4면 그때 아마 장관 누구누구라고 불러준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즉 김정환은 21시 11분경 집무실에 윤석열과 김용현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추가로 국무위원들의 소환을 지시받은 것입니다. 실제 추가 국무위원 소집 통화 시각을 제시하겠습니다. 증거 순번 78번 수사보고서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시간 및 국무총리 등 대통령실 도착 확인 시간 증거 기록 3494쪽 제시하겠습니다. 보면 그 8시에 소환된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한덕수, 김영호, 조태용 등에 대해서는 김용현 장관이나 대통령 윤석열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하였고 8시 멤버 이후에 조규홍, 송미령 등에 대해서는 21시 14분 그리고 송미령에 대해서는 21시 30분경 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전술하였듯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겠다고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는 시각은 21시 29분 41초경부터 21시 35분 43초까지 집무실에 머물렀으므로 수행실장 김정환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고 추가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은 한덕수의 건의를 받기 전이었음이 CCTV와 통화 기록상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수행실장 김정환의 집무실 출입 내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수행실장은 계엄 당일 집무실에 들어간 것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소환과 관련해서 이 사건에서 주목하여 비교할 시각은 21시 11분 51초와 21시 30분 20초 두 번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줄 알고 이제 의견서에 상술했습니다만 특검이 아까 오전에 그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제 14쪽에서 이미 그 CCTV 상에서 21시 11분에서 21시 13분까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김정환에게 지시하였다라고 특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21시 11분에서 21시 11분에 피고인이 김정환에게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인정한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된다면 저희가 이제 굳이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김정환이 21시 11분경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집무실에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만 있었고 한덕수는 없었습니다. 그 수사보고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후 21시 12분 56초경 한 손에 접은 A4 용지, 휴대폰, 수첩 순으로 들고 집무실에서 나왔고 이후 21시 13분 11초경 비서실에 입실하여 강희구에게 국무위원을 소집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강희구 진술조서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강희구는 조규영 복지부 장관에게 21시 14분경 대통령실로 오라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전술하였듯 이상민, 조태열, 김정환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한덕수는 21시 29분경 한덕수가 집무실로 들어가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하여야 한다고 건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 수행실장은 21시
30분 20초경 집무실에 대통령 윤석열과 한덕수만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만 왼손에 들고 집무실로 들어갔다가 21시 30분 50초경 휴대폰만 왼손에 들고 집무실에서 퇴실하여 비서실로 입실한 것이 CCTV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김정환이 집무실에 있는 동안 강희구는 21시 30분경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의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여 송미경과 통화 연결이 되었고 대통령실로 올 것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러 집무실에 들어간 21시 29분 41초경 한덕수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김정환에게 추가 소집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인 21시 11분 51초경 김정환이 집무실에 들어가서 A4 문건을 가지고 나왔을 때 추가로 소집을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에 부합하는 강희구의 진술을 확인하겠습니다. 증거순번 65번 2024년 12월 30일 강희구 검찰특수본 진술조서 증거기록 2994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부른 이후 상황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라는 질문에 그러고 나서 오후 9시쯤 넘어서 또 김정환 실장이 대통령에게 추가로 더 불러라 라고 말씀하신다면서 추가로 빨리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 실장이 집무실에서 듣기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속실장 강희구는 김정환에게 듣기로 당시 김정환이 집무실에 들어가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빨리 불러라고 전했던 부분에 대하여 김정환이 집무실에 2번 들어간 것에 대하여 섞어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환이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A4지를 들고 A4지 문건을 들고 나온 시각은 21시 11분 51초경 집무실에서 입실이며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만 있었고 한덕수는 집무실에 없었습니다. 이후 한덕수가 집무실에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조경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위한 연락을 한 이후이고 21시 30분 20초경 집무실에 입실하여 한덕수와 대통령이 국무회의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것은 대통령이 빨리 불러라 라고 독촉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증거순번 66번 2025년 1월 6일 강희구 경찰 특수단 피신 조서 12쪽에서 13면 제시하겠습니다. 증거기록 2960쪽입니다. 비상겸 당일 20시경 김정환을 통하여 총리,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먼저 불렀고요. 계엄인지 모르고 안보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라고 진술을 하였고요. 21시경 조금 넘어서 또 대통령이 장관들을 부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때도 우리 수행실장 김정환을 시켰어요. 두 번째 부른 장관들은 경제부총리, 농림축산, 보건복지, 중소벤처, 국토부 이렇게 불렀어요. 그 지시를 받기 위해서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더니 총리께서 대통령님께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정족수를 채워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여 강희구가 진술한 것은 김정환이 2번 들어갔을 때 처음 지시를 받았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있었을 때와 그 이후에 독촉을 위하여 다시 들어갔을 때 한덕수가 빨리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에 의하여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개최한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하고자 주요 국무위원들을 먼저 부르고 이후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고자 하였으나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들과 논쟁이 너무 심해져서 국무위원을 추가로 부를 타이밍이 늦어져서 집무실에서 국무위원들을 내보내고 수행실장 김정환을 불러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추가 국무위원들의 소집이 늦어진 것은 먼저 도착한 국무위원들의 반대 토론을 격렬해서 소집 통지가 늦어진 것일 뿐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잠탈하려거나 한덕수의 건의에 의하여 비로소 국무위원을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한덕수 건의 이전 이미 조경, 송미령 등의 소집을 김정환에게 지시한 부분과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장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의 건의에 의하여 국무회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덕수의 생각일 뿐이고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도 아니하고 한덕수의 헌법재판소의 증언과 같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생각과 계획은 한덕수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CCTV와 통화기록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만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와 그 일행 또 한덕수 총리에서 한 총리가 이제 처음에 와서 집무실 옆에 있는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하고 들어온 게 이제 1차고
두 번째 자기가 들어온 게 이제 2차인데 처음에는 계엄을 한다는 얘기와 관련해서 그 당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로 얘기를 하다가 저도 제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니 자기들끼리 밖에 나갔다가 아 이거 대통령 생각을 조금 더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뭐 좀 국무회의라고 해서 사람을 좀 더 불러서 또 반대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자기들의 얘기 때문에 오는 게 맞지 상식적으로 오자마자 저 무슨 국무회의 여부를 얘기한다는 것이 저게 좀 앞뒤가 이제 안 맞는 저 얘기라 처음에는 당부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그 절차와 관련한 국무회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좀 일의 그 순리에 더 맞다는 말씀을 좀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자, 그러면은 예, 네. 또 말씀하실 예, 게 있어요? 추가로 더 할 게 있습니다. 예, 뭐 하실 예. 거예요? 아까 그 오전에 특검이 증거조사로 제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증거조사 의견에 대해서 간단히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이 지금 제출이 된 건가요? 이게 지금 특검이 제출한 증거조사 아직은 특검이 갖고 계신데요. 제가 제출받지는 않아요. 그럼 쪽수로 특정을 해도 될까요? 혹시 지금 요 아마 증거조사 할 때는 해당 부분 조금만 발췌돼 있는데 그거 외에 그 해당 조서 중에 일부 더 보고 싶은 게 아니요 있으신 거죠? 증거조사를 제시하면서 이거 요 해당 부분을 바로바로 보면서 이제 반박을 할 거라서 예. 이 특정을 진술을 할 때 녹취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제 이 증거조사 이 쪽수로 특정을 할 건데 그래도 될런지 해서 그러시면 예예. 상관없습니다. 예. 예. 특검 증거조사 의견 제15쪽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제19번 630쪽 특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용해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것이고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지요? 라는 질문에 한덕수가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님께서 정확히 마음속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고 생략했습니다만 모른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거겠죠. 한덕수는 한덕수의 주장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상반됩니다. 증거 목록 순번 25번 1057쪽 내지 1058쪽 검찰 증거조사 20쪽 제시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처음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그 한덕수는 마치 대통령께 이것은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합니다. 국무위원들을 좀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그에 대해 그럼 그렇게 해보세요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라고 한덕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후에 살펴볼 당시 이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던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상충됩니다. 그리고 한덕수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순번 25번 1061쪽 증거조사 자료 21쪽을 보면은 2번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몇 번 들어갔는가요? 라는 질문에 2번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회의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집무실에 들어갔고 또 한 번은 시간을 끌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계속 모이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말하러 들어갔습니다. 라고 한덕수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덕수는 증거순번 26번 1133쪽에서는 제가 국무회의에 건의를 한 것은 집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국무위원들이 모여있을 당시였습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진술과 상반됩니다. 이상민 증거 목록 순번 32번 1474쪽 이상민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은 아까도 제가 제시했던 문건인데
제가 너무 당황했던 상태고 외교부 장관 말하고 연이어서 말해서 중간에 낄 틈이 없습니다. 다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나갔더니 국무위원들이 망연자실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집무실에서 나와서 회의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 저보고,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보고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씀 좀 드려보라라는 말도 있었고, 그래서 따로 대통령님을 만나러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옆자리에 가서 이거 진짜 안 됩니다라고 했더니 대통령께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라고 하길래 저는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었을 뿐입니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래서 국무회의는 거쳐야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은 국무위원들이 더 많이 모여서 말하면 제고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은 이상민 진술조서 집무실에서 나온 이후 대접견실에서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다가 대통령이 다 나가 있으라고 해서 대접견실로 나왔고 누군가 저보고 행안부 장관이 가서 말씀드려보라라고 해서 같은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진술을 반복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다시 집무실로 들어가서 이거는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라고 했고 이에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 있어라라고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접견실로 나왔더니 그때 누군가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지 계엄을 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라는 말을 했고 저를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총리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국무총리가 집무실로 들어갔다 나오더니 국무회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덕수의 진술과 모순되니까 질문을 그 한덕수가 집무실에 재입실했다 나올 때의 상황인 것이냐 뭐 어떠냐라는 질문에 그 이상민 장관은 증거 목록 순번 36번 1859쪽에서 첫 번째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 국무회의가 나온 얘기조차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몰랐으니까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를 저도 몰랐고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또 총리님께서 대통령 집무실에 갔다 오신 다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국무위원들이 다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라고 말해서 처음 집무실에서 6명의 국무위원들이 있을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자리에 배석하고 있었던 또 다른 국무위원인 조태열의 진술조서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39번 2009쪽입니다. 대접견실에서 어떤 얘기가 대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집무실에 있다가 나와서 대접견실에서입니다. 6명이 대접견실로 이동하였고 국방부 장관이 나오는 것을 보고 질문을 하였고 이어서 그 증거기록 2010쪽에서 조태열이 제가 총리님께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서 대통령님을 한 번 더 설득해 보시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오더니 총리만 다시 불러서 총리님만 혼자 집무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라고 했고 총리 혼자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에 총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다시 들어갔다가 몇 분 정도 지난 뒤에 나와서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얘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라고 대통령님이 설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총리가 직접 농림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대통령 부속실에서도 연락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태열 역시도 처음에 집무실에 들어가서 6명, 8시 멤버가 아니라 집무실에서 나와서 대회의실에 있다가 한덕수가 다시 독대를 하러 들어갔을 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진술 내용에 대해 한덕수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 뭐 국무위원들을 더 부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대통령께 국무회의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국무회의라는 말을 안 하시고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한덕수가 진술했다라고 조태열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태열은 그 처음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런 국무회의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미 한덕수 총리가 집무실 안에 계셨는데 제가 들어간 이후에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명이 다 같이 대접견실로 나온 다음에 한덕수 총리께서 중간에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집무실에서 나온 다음에 대접견실에 있던 저희들에게 대통령께 다른 국무위원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셔야 된다라고 설득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 최초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그 21시 30분경, 29분경에 들어가서야 이제 그 한덕수가 말을 꺼냈음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 역시
같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 목록 순번 47번 2297쪽입니다. 당시 집무실에 있을 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나요? 라는 질문에 그때는 그 말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집무실에서 회의장, 그러니까 대접견실이죠. 회의장으로 나와 있다가 그때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대통령 집무실 내에서 대통령 앞에서 핸드폰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상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장관은 계속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접견실에 나와 있을 때 장관들이 헌법도 보고 있을 텐데 그러면서 다들 계엄 사실 통보받고 알았을 테니 내가 그랬는지 행안부 장관이 그랬는지 그때 당시 이거 국무의 심의 대상이 아니냐는 말이 오간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진술 조서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50번 2420쪽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세 가지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장관의 진술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59번 2749쪽입니다. 집무실에 있다가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대접견실로 돌아오고 나서 처음에 온 장관들 말고 다른 장관들을 좀 더 불러야겠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여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국무회의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하여 처음 집무실이 아니라 대접견실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장 조태용의 진술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62번 2862쪽입니다. 진술인이 회의실로 다시 나온 이후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라는 질문에 회의실로 돌아와서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누구의 지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속실에서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하였습니다. 부속실의 직원이 움직이려면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를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조태용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부속실장 강희구 그러니까 전화를 했었던 당사자 김정환과 강희구가 전화를 했었는데 그 강희구의 진술 조서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65번 2994쪽입니다. 또 9시쯤 총리,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을 부른 이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라는 질문에 그러고 나서 오후 9시쯤 넘어서 김정환 실장이 대통령께서 추가로 불러라라고 하신다고 말해서 추가로 빨리 연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정환 실장이 집무실에서 듣기로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족수를 맞춰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께서 김 실장에게 빨리 불러라라고 했다고 제게 전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강희구의 진술은 아까 진술에 한 바와 같이 그 김정환 그 수석실장이 두 번, 그러니까 이 계엄의 국무위원회 소환과 관련했을 때 두 번 들어갔었는데 한 번은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을 때 그 A4G 문건을 기재를 해서 나온 것이고 그 한덕수가 들어가서 독대를 할 때 한덕수가 정족수나 뭐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을 들은 것을 혼용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강희구의 진술 조서입니다. 김정환 실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께서 불러주는 명단을 적어왔습니다. 그 명단에는 최상목, 송미령, 조경, 오용주, 박상우, 안덕근이 있었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장관들에게는 오후 9시 10분에서 20분경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를 여러 차례 돌렸는데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몇 차례 전화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라고 하여 한덕수가 그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기 전 상황임을 명백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특검이 그 CCTV에 대해서 재생을 할 때 그 강희구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복사해달라고 했을 때 그 노란 봉투에서 꺼내서 11장을 복사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계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추가 국무위원 소환을 지시받은 김정환의 진술 조서입니다. 증거 목록 순번 71번 3223쪽입니다. 김정환은 21시 11분경 진술인은 집무실에 입실하였을 당시 국무위원 소집 지시를 받은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국무위원들을 불러라고 하셨으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소집 지시와 관련된 내용이 수첩과 A4 문건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맞나요? 라는 질문에 그러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여 21시 11분경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소집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가요? 라는 질문에 대통령님입니다. 라고 하였고 강희구에게 뭐라고 하면서 국무위원을 부르라 소집 전화를 하라고 하였나라는 질문에 대통령님께서 추가적으로 장관님을 빨리 불러라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김정환의 진술입니다. 정리하면 진술인이 장관들에게 연락을 돌리도록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이 독대를 하고 있을 무렵인 2024년 12월 3일
19시 58분경, 그러니까 첫 번째 8시 멤버입니다. 수기로 명단이 기재돼 A4 용지를 받아서 집무실을 나온 시점과 그 이후 총리 등 6명이 도착한 이후인 당일 21시 12분경 집무실을 나와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 등 4명에게 추가 연락을 돌린 시점으로 나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A4 용지에 수기로 기재된 명단을 받아 연락을 돌렸고 그분들이 다 오신 후 다시 대통령께서 추가로 더 부르라고 하셔서 그 명단은 구두로 불러주셔서 제가 수첩에 기재하여 난 것이 기억납니다. 라고 하여 지시를 받은 것이 21시 12분경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 하셨나요? 그러면 양측 증거조사 필요한 부분은 다 제시하시고 설명하신 거죠? 죄송합니다. 그 CCTV를 잠시 대통령께서 직접 진술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다 해서 그럴까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 계엄 선포가 또 너무 늦어지면 국회의 해제 요구한 심의도 늦어지고 국민들이 주무시기 전에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빨리 내려가서 하고 다시 올라올 테니까 여기들 좀 대기하고 있어라. 국무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국민 담화 선포를 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국무위원들하고 또 잠시 얘기를 좀 나누다가 가거든요. 그 상황을 한번 좀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다른 사건에 증언을 하러 갔다가 제가 본 거거든요. 예, 아니야. 그렇죠. 22시 잠시만요. 그치 요쯤부터 한번 아니야 40은 너무 늦고 28분 내가 다시 올라온 네네네, 잠시만요. 김정환이가 봉투 들고 나한테 오네. 아니, 내가 23분부터 27분까지 하고 네, 방으로 아니 32분 27초입니다. 그런가? 저게 이제 저 위에서 저게 네 번째가 접니다. 네. 이제 김정환 수행실장이 김용현 장관이 준 봉투를 저한테 줍니다. 저게 아마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협조 그 무슨 메모 같은 것들을 못 전해주고 자기가 국방부로 갔기 때문에 김정환 보고 대신 전해주라니까 김정환이가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건 이제 기재부 거라고 해서 저기를 주고 나머지 몇 개 갖고 있던 그냥 내려놓습니다. 여기 해당자가 아마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최상목입니다. 그래서 최상목한테 제가 기재부장한테 주고 나머지 한 3건 정도는 여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달을 안 한 걸 봐서는 그 김용현 장관이 여러 국무위원들이 올 걸 생각하고 협조 메모를 만들어 놨다가 전달을 못 해가지고 저희 그 수행실장한테 맡겨놓은 거를 제가 다시 올라오니까 저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 저게 그 앞에 처음에 저 포함 7명의 국무위원이 회의를 마치고는 그냥 그걸로 끝내고 계엄 선포하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한 적이 없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여러 사람들이 올 걸 예상을 하고 자기도 이런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협조 문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겠나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근데 같습니다. 그날 네. 부른 사람 중에 전화를 받고 미처 못 온 사람은 안덕근만 네. 있죠. 안덕근하고 저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자원부 장관. 그러면 지금 피고인이 아까 보시고 네. 최상목 부총리한테 건네주고 네. 나머지 건네주지 않고 있었던 문건은 이 안덕근 박상우 장관에게 대한 업무 협조 사항이었던 걸로 기억하세요? 아니 저는 전혀 그건 기억이 안 기억이 납니다. 안 저는 나요? 최상목한테 준 것도 저는 최상목이 아마 저한테 받았는지 그 직원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또 김용현 장관은 직원한테 전달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걸 보니까 그 직원이 가지고 온 거를 제가 전달한 건데 저 자체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걸로 봤을 때는 여러 국무위원들이 오는 거를
예정을 하고 아직 못 온 사람들한테도 줄 것이 준비가 돼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걸 보여주는 문건 같더라고요 저게.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 1차로 소환하고 2차로 소환해서 국무회의를 할 생각 계획이 있으셨고 그래서 2차로 소집한 그 소환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할 협조사항 내지는 뭐 지시문건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네네. 내용이 뭐 설득력이 있을 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그 협조 문건 내지는 지시 문건이 여기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참석할 걸 예정한 사람들과 무관하게 네. 기본적으로 국무위원들에게 배포할 자료가 일부 준비가 돼 있었던 거라고 하면 네네. 사실은 이 소집 여부와는 무관하게 준비된 협조 문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최상목은 1차 대상자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저도 끝나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안보 쪽, 뭐 외교, 국방, 통일하고 물론 총리는 당연히 와야 되고 이제 행안, 법무, 그 다음에 민생 관련한 장관들을 불러야 되는데 그 사람들 위주로 먼저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10몇 명을 부르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 손님으로 불러서 조용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눠서 부르자.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이 오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 소환을 소집을 하라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막 처음부터 경론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게 장관 입장에서는 아마 조태용 장관한테는 뭔가를 준 것 같고요. 저도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교 공관들에게 잘 설명해 줘라. 그러니까 주한 미대사하고 일본 대사관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겠다. 나머지는 좀 외교부에서 알아서 해주라. 그런 내용을 제가 구두로 얘기를 했고 김용현 장관이 그에 부합하는 메모였는지 저한테 주길래 제가 서서 얘기하다가 받아서 이렇게 준 기억이 나거든요. 나머지는 아마 자기가 직접 줬을 텐데 직접 전달 못한 것들을 아마 우리 김정한 실장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국방부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니까 이제 준 건데 어쨌든 최상목 이런 사람들은 1차로 부른 장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네. 그 집무실에서 처음 네. 모였던 1차에 왔던 국무위원들 내지는 국정원장에게도 네네. 지금 말씀하신 건 지금 기억에 남아 계신 거는 조태용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네, 조태열. 문건을 건네준 건 본인 기억에 남아 계시고 네네. 나머지 사람들은 문건이 배포됐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그거는 원래 이게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좀 알아서 하겠다고 저한테 준비할 때부터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주무장관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조태열 장관한테 제가 주한 외교 사절국 공관에다가 설명을 좀 해주라 하면서 제가 말을 하니까 자기가 기재한 거랑 내용이 비슷했는지 저한테 문건을 줘서 제가 조태열 장관하고 얘기하다가 그걸 받아서 준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아마 직접 주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못 주고 간 거, 그러니까 뒤에 아마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못 주고 자기도 깜빡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네, 1, 2차로 나눠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김용현 장관하고도 사전에 공유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한꺼번에 10몇 명을 부르기보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부르고 도착하면은 또 그 다음 사람들 불러가지고 보안 손님으로 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날 소환할 국무위원 1차, 2차 국무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김용현 장관하고 이미 협의가 된 상황이었어요? 아마 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차로 오는 사람은 김영현 장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포함해서 이제 안보 관계하고 행안 법무는 알고 있고 그런데 두 번째 사람들은 아마 경제 관련, 민생 관련된 거라는 거 정도는 아마 알고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2차 아무나 소환 막 부르- 지시는 네, 피고인이 직접 그 비서실장한테 하신 거죠? 수행실장한테 직접 수행실장한테 했죠. 하신 네네.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카테고리가 소환을 하시는 과정에는 김용현 장관은 관여 안 하신 거죠? 그 자리에 있었죠.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 자리에 있으니까 김용현도 저한테
이번에는 민생 그 얘기를 빨리 하시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두 번째 밤 9시 11분에 제가 김정환한테 얘기했다는 그 장관 명단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우리 국토교통은 교통이죠. 그다음에 농림수산, 경제, 그다음에 산자, 그다음에 복지, 그리고 중소벤처니까 이게 다 민생하고 관계되는 장관들만 딱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미리 저래 된 거지 뭐 아무나 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찾아서 빨리 오라고 해보자라고 한 건데 이게 너무 늦어지게 되면 국회 절차도 있고 국민들도 주무시기 전에 저녁 뉴스에서 이걸 다 보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더 계속 갈 수도 없고 또 막연히 미룰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여튼 빨리 연락해서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8시 한 반 정도부터 그 48분까지 왔던 그 1차로 왔던 그 소위 필수 국무위원이라는 분들하고 앉자마자부터 막 경론이 벌어졌기 때문에 경제장관들에 대한 연락이 한 20분쯤 늦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나중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 하신 건가요? 그럼 특검 측 의견 들을까요? 네, 뭐. 예, 그러시죠. 자, 그러면 일단 그 피고인 신문은 양측에서 생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형 포함해서 특검 측 의견 정리해서 듣겠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예. 저희 아까 그 변호인에게서 3, 4인데 이제 3만 했고 4를 저희가 최후 변론으로 그러신다면서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특검 측으로 마이크를 넘겼잖아요. 예. 말씀하시죠. 예, PPT 재생으로 인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의 위증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최종 의견 및 구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개요, 증거 관계, 양형 요소, 최종 구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2025년 11월 19일경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국무총리 한덕수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서야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언 과정에서 한덕수의 건의를 받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거친 후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특검은 피고인을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이하에서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계획이 없었다는 증거 관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 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CCTV 증거 조사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듯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2024년 12월 3일 19시 38분경부터 20시 55분경까지 일명 8시 멤버인 이상민, 박성재, 조태열, 김용호, 조태용, 한덕수가 먼저 소집되어 대통령 집무실에 차례로 입실하였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8시 멤버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알렸는데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국무회의 개최 및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하였고 21시 14분경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정환, 강희구가 추가 국무위원들 소집을 위해 연락을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차례로 추가 소집 국무위원들이 입실하고 마지막으로 입실한 오용주가 22시 16분경 대접견실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약 2분 동안 어떠한 심의 과정 없이 일방적인 비상계엄 통보를 하였고 이어서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일명 8시 멤버를 먼저 소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의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소집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8시 멤버에게 비상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린 후
21시 14분경부터야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추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피고인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피고인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한덕수의 건의 전까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덕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해서 제가 국무위원을 소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개최하자는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명 8시 멤버였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은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누군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국무총리가 건의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8시 멤버를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릴 당시에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한덕수가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설득했다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행실장이었던 김정환은 국무총리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라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바 이 역시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듯이 2024년 12월 3일 22시자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하였는데 21시 14분경부터야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을 위한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예정된 22시 전까지 국무위원들을 모두 소집하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추가 소집된 국무위원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21시 33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하였고 21시 37분경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송미령 역시 21시 30분경 강희구 부속실장으로부터 찾으십니다. 지금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조규용도 21시 14분경 강희구로부터 대통령께서 급히 찾으시니까 용산 대통령실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오영주도 21시 14분경 21시 42분경 김정환으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던 오영주도 21시 14분경 대통령께서 찾으시니 빨리 들어오시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에게 추가 소집 연락을 하면서 그 어떤 국무위원에게도 비상계엄 선포나 국무회의 개최를 하려고 한다는 목적을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무작정 대통령실로 오라고만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국법상 행위를 함에 있어 국무위원의 소집조차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 선포 시각 직전까지 추가 소집을 진행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애초에 국무회의 개최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박상우의 경우 21시 18분경 김정환으로부터 빨리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갔지만 이때는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로 떠난 이후였고 안덕근의 경우 21시 54분경 강희구로부터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이동하던 중 회의가 종료되었습니다.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심의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가 한덕수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사 정족수만 충족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의 참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장관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롯하여 대통령 담화문, 계엄사령부 포고령, 특별지시 문건 등 여러 문건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헌법상 계엄 선포의 필수 요건인 국무회의 심의 및 국무위원회 부서에 필요한 서류는 전혀 준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한덕수, 김용현 등과 공모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나 부서에 관련한 문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이러한 절차 위반이 문제되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국무총리 한덕수의 건의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양형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0년이 넘도록 검사로 근무하였던 피고인은 누구보다 위증죄의 엄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책무를 저버린 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공범의 죄책을 축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의 진실을 알고자 재판을 지켜보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던 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과 죄질에 맞게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인 최후 변론 하시죠. 예, 최후 변론하겠습니다. 배의철 변호사입니다. 화상기 사용 때문에 앉아서 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을 그대로 읽는 것보다는 이 논리적 구조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변호인 의견서 4에 나와 있는 특검 위증 주장의 논리적 모순 구조의 가피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상기에 나와 있는 이 논리적 모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님이 무죄를 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청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재판장님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님은 원래 무죄를 선고하려고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청객에서 한 사람이 무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재판장님의 무죄 선고가 방청객의 말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굉장히 유사한 구조의 논리적 오류입니다. 대표적으로 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사전, 사후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HEPH라고 합니다. 포스트 호크 에르고 프롭터 호크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덕수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이루어진 것인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는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것이죠. 한덕수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한덕수의 발언 때문에 시행된 것도 아닙니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고 발언했다고 해서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생각한,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시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생각이, 인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이게 대표적인 전후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국무회의 바로 전에 한덕수의 발언이 있다고 해서 한덕수의 발언 때문에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그릇된 추론을 하는 대표적인 오류입니다. 시간적 순서만 보면은 인과관계가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는 한덕수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은 원래 국무회의를 인식하고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한 것이죠. 이런 오류가 발생한 원인은 통제 환상이라는 확증된 심리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 확증적 편향에 해당합니다. 물론 한덕수 개인이 이러한 자기의 말로 인해서 국무회의를 했다는 주관적 편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논리학에서도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편향 때문에 이런 선후 인과관계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객관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이라고 불린다는 검사가 이러한 인과관계의 오류라는 편향적 주관에 빠져서 피고인을 위증죄로 기소했다는 것은 너무나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인과관계의 오류가 이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첫 번째 모순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한덕수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무회의가 시행됐다는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C가 B에 도달하는 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C가 B에 이르는 논리적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면, C에서 B에 이르는 경과가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A가 B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적 인과관계의 오류의 환상을 제거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표에서 보이는 A가 B라는 국무회의에 이르게 된 기억과 인식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기억과 인식에 따라 증언을 했다면은 위증죄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례는 일관되게 기억과 인식에 따라 증언했다면은 위증이 아니라는 이른바 주관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식과 기억이 매우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은 진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A의 진술과 국방장관 김용현의 진술이 되겠죠. 그래서 변호의견에서 4를 보면은 김용현 진술에 대해서 12월 8일, 비상계엄 12월 3일에 있었으니까 12월 8일 단지 5일 뒤에 있었던 신문조서부터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까지 매우 일관된 증언들을 변호의견서 4위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했다는 것을 매우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의 발언도 법정에서의 증언도 그리고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의 진술도 김용현 장관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이고 2024년 12월 8일은 12.3 비상계엄 불과 5일 뒤입니다. 지금 이 사건의 위증죄가 전혀 문제가 안 됐을 때였어요.
단 5일 뒤에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김용현 장관이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고 진술했는데 어떤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이 신빙성의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서 4에 보면은 수사기관이 한덕수 총리를 신문하는 과정들이 나오면서 그 위증을 파내기 위해서 김용현 장관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는데 왜 당신은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한덕수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계속 추궁을 합니다. 거기서 한덕수는 계속 부인을 해요. 심지어 경찰이 내가 CCTV를 보고 왔는데 한덕수의 진술이 거짓말인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하세요라고 질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서류가 없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언제 한덕수의 거짓말이 밝혀졌느냐? 검사가 피신을 하면서 결국 한덕수에게 CCTV를 보여준다는 결정을 합니다. 자, CCTV를 한번 보세요. 라고 CCTV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다음에 다시 한덕수를 신문합니다. 거기서 한덕수가 비로소 위증을 자인을 합니다. CCTV를 본 다음에 자기가 거짓말한 게 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문서를 파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에서도 그 조서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요? 검사도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훨씬 신빙성이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가요? 결국 거짓으로 드러난 것은 한덕수의 발언이었습니다. 한덕수 진술의 신빙성이 위증으로 인해서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결국 한덕수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까지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고 위증을 자인하게 됩니다. 자기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깨져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도 인과관계의 오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과정에 개입된 한덕수의 발언의 신빙성도 깨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국무회의를 하려고 계획했다는 2024년 12월 8일 이후에 일관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 되는 것이죠.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덕수가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의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덕수 발언의 신빙성이 깨지게 된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님 일관되게 한 발언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요. 이전 조사나 재판할 때 매우 일관되게 주례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례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는 거기서 주례라는 말만 쏙 빼놓고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발언에 터잡아서 특검은 국무회의를 한덕수가 개최하라고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과연 한덕수의 이런 발언을 신빙할 수 있습니까? 주례 국무회의와 주례를 뺀 국무회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모두 거쳐야 돼요. 그리고 국무회의 안건을 차관회의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에도 줘야 되고요. 그 내용을 다 공유해야 되고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국무회의의 시간은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주례 국무회의라고 한다면은 국무회의에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되지만 특검의 주장처럼 국무회의 준비를 항상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님. 왜냐하면 긴급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는요. 주례, 정례 국무회의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규정 단서에 보면요.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차관회의의 사전에 안건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긴급성이 있고 보안성이 필요한 국가 긴급권의 사유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했을 때도요. 그 소집 이유를 어느 누구도 몰랐습니다. 정례 국무회의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런 긴급 임시 국무회의 같은 경우에는 정례 국무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사전에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준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A가 국무회의 B에 이르는 과정 중간에 끼어들은 한덕수 총리의 국무회의를 해야 된다는 건의, 이 건의는 대표적 인과관계의 오류 사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한덕수가 한 발언의 신빙성이 왜 깨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특검이 한덕수의 건의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거가 한덕수의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인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하진 않았고요. 주례 국무회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해 왔다는 거. 한덕수는 거기서 주례라는 말만 쏙 빼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만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덕수가 한 건의가 국무회의 B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그 인과관계가 없다면은, 그러면 과연 한덕수의 건의 때문에 국무회의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3번에 해당합니다. 한덕수가 피고인에게 국무회의를 개최하자고 건의한 사실과 피고인의 국무회의 소집 사이에 인과관계에 합리적 의심이 있는가의 문제가 됩니다. 네, 페이지를 좀 찾기 어려워가지고요. 구두로 대신 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요, 지속적으로 자신의 이 인과관계 발언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국무회의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4 헌납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제10차 변론 증인신문 증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해서 자신의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국무회의 소집,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소집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이어서 한덕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판단은 대통령님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요 라고 증언을 해서 자신의 국무회의 건의와 대통령님의 국무회의 소집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 증언을 통해서 더욱 이러한 인과관계에 대한 스스로의 부정이 더욱 확실해지는데요. 소추인 측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피청구인이 국무회의를 거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속으로 하신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국무회의를 건의해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는 점이 증거가 없는 속단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덕수는 자신이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도 국무위원들에게 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결국에 한덕수의 국무회의 건의와 대통령님의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과정의 인과관계는 부정되거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겠습니다.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하고자 했던 이 과정은 일관된 증언과 진술로 매우 정확하게 입증이 되고 있는 반면 한덕수가 국무회의를 건의한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인과관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해야 할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특검이 주장하는 객관적 정황에 대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증언이 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특검의 물리적인 저녁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가정하는 이 물리적 시간표에
위증의 허위성을 끼워 맞추는 오류라고 저희 변호인은 주장하는데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허용될 수 없는 이유는 판례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례의 법리는 일관되게 위증의 허위성이라는 것은 증인의 진술이 설령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증인의 기억과 인식에 반하는지가 허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기억과 인식은 정확하게 일관되게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계획했고 생각했고 그대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 사실, 그것도 특검이 끼워 맞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주장은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실처럼 보이는 특검의 주장조차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특검은 10시라는 시간에 비상계엄 선포를 맞춰놓고 그 이전에 11분 내지 46분 사이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요. 실제 비상계엄 선포는 10시가 아니라 10시 27분에 있었고요. 그렇게 27분가량이 늦춰진 이유는 소집된 국무위원들이 충분히 토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토론 시간이 길어졌거나 국무회의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시각은 더 늦춰졌겠죠. 10시에 끼워 맞춰서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10시까지 국무위원들이 올 수 없다고 맵을 찾아가지고 객관적 시간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1차, 2차에 걸쳐서 국무위원들과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또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3차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당연하게도 비상계엄 선포는 더 늦춰졌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말처럼 27분이 늦춰졌으면 국무회의 계획이 없었고 만약 1시간이 늦춰졌다면 어떻겠습니까? 1시간이 늦춰졌다면 1시간 20분 이상의 소집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계획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특검의 주장은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기준이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 그리고 핵심 국무위원, 경제 관련 국무위원, 그리고 보안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현 장관님도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특검이 주장하는 객관적 시간에 국무회의 소집 시간을 끼워 맞춰서 그 객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증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위증의 허위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검의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계획했던, 인식했던 생각과 기억에 따라서 정확히 진술을 했다면은 이것은 판례의 법리에 따라서 위증에 해당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특검은 기소를 하면서 근거 없는 이론을 창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겠죠. 특검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무회의 심의 시간이 몇 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도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심의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증제 3호증으로 제38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025년 8월 26일 제38차 국무회의는요. 20분간 열렸습니다. 오전 8시부터 8시 20분까지요. 그런데 20분 동안 상정한 건은 총 35건입니다. 안건 한 건당 심의 시간은 총 0.5분여에 불과합니다. 한 건의 안건을 처리하는데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특검의 논리라면은 정례 국무회의도 모두 심의 시간이 짧아서 심의를 할 계획이 없었던 거고 모두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은 정족수 충족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특검에서 부서를 준비하지 않아서 국무회의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논리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변호인 의견서 5에서 저희가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의 주장은 국무회의 부서 시스템에 대한 이해의 부지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부서는요,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준비해서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국무위원들이 온나라 국정관리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서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부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담당하고 있는 의정 담당관의 진술조서, 저희가 증제 7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무회의록에 국무위원들이 따로 서명을 하지 않으며 출석할 때나 심의를 마치고 회의를 마칠 때까지 국무위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전후 수기 서명 절차는 없다는 것이죠. 국무회의가 끝나고 사후적으로 소관부처의 시스템을 통해 공문결제 형식으로 제출을 하고 소관부처 장관이 전자부서를 한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주장처럼 사전 부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를 준비하지 않았다고요? 이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전제에 근거한 주장이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국무회의의 심의의 필요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김용현 장관에게 긴급 국무회의를 열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판례의 법리인 주관설에 정확히 부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덕수의 국무회의 건의와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직접적 인과관계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는 한덕수 스스로가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자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건의했던 한덕수에게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열 필요가 없다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긴급성과 보안성으로 인해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를 한덕수가 오인하거나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지 심의 시간이 짧거나 부서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정적으로 위증죄의 허위성에 관한 판례 법리인 주관설에 따르면 대통령께서 주관적으로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인식과 계획, 생각에 따라서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이상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는 생각이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증죄의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특검의 주장은 인과관계의 오류에 빠진 것으로 논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궤변적 논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법정에서 한 증언은 특검이 주장하는 위증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대통령께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은 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 듣겠습니다. 몇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문 회의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지속하지는 않습니다. 12월 3일 그날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한 후에 국회 마당과 국회 담 앞쪽으로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렸습니다. 나중에 아마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할 무렵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한 16,000명 정도 그 밤에 그렇게 모인 것으로 나오는데요. 아마 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전에 국회 경내에 투입된 군은 96명에 나머지 추가로 한 200~300명 정도가 더 하도 인원이 많이 와서 왔습니다마는 민간인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차량에 대기하거나 주차장 쪽에 있고 경내에는 아예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를 전원을 소집해서 주례 국무회의 하듯이 뭐 저녁 시간이라도 만약에 미리 안건을 알려주고 이렇게 국무회의를 했다면은 이게 뭐 당연히 미리 알려지게 되고 아마 전국 도심에서 지금 여의도 의사당 주변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전국 도심에 엄청난 좀 불안해하는 사람 또 선동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치안 수요가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병력의 투입이 많아지고 잘못하면 이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도 이 국무회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요건이고 또 계엄 선포에 있어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헌법의 요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의사정족수 플러스 알파 정도의 국무회의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나 보안 유지를 하면서 신속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을 했고 그게 나타난 그 어떤 실행 결과가 지금 오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과 관련한 이런 제 판단에 필수 국무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또 민생에 관련된 사람을 순차로 나눠서 불러서 국무회의를 조용히 경호처장으로 하여금 보안 손님으로 이제 모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내란 사건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다 보니 그 내란 사건의 그 1심 유죄 판결을 보면요. 특검에서는 처음부터 이게 요건에 안 맞는 위법한 계엄이다. 그래서 내란이다. 이런 좀 원래 내란이 되고 국헌문란이 되려고 그러면은 국헌문란은 기본적으로 헌법기관을 폐지, 해산, 전복하거나 사실상 폐지와 다름없는 무력화를 시켜야 되는 게 하나 요건이고 폭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국헌문란 목적의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직접성을 갖는 폭행, 협박 뭐 내지는 이런 폭동이어야 되는 것인데 1심 판결은 특검이 주장하는 그런 것도 다 배척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시체말로 친위 쿠데타를 해서 권력을 강화하고 뭐 장기 독재 같은 거를 구축하려고 한 거다. 그거는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가지고 유죄 인정을 했냐면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을 봉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90명 빼고 210명 중에 190명이 2시간 만에 모여서 2시간 반 만에 해제 요구 결의를 했는데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국회 건물을 기간도 특정이 안 돼 있지만 상당 기간 봉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목적으로 군이 출동한 거기 때문에 폭동이고 이 내란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야말로 특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제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를 이제 내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막강한 어떤 대규모 병력을 투입한 게 아니라 소수의 병력을 투입해서 이루어진 게 너무 명백하고 또 신속하게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또 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원래 계엄 상황이 돼야만 군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니까 즉시 군을 철수시킵니다. 제가. 왜냐? 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까지 하는 데는 시간이 또 한 3시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사실상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거친 계엄 해제로 취급해서 군을 바로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군이 국회에 있었던 시간이 1시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상황들을 전부 종합을 해 보시면 제가 왜 최소한의 병력 투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이렇게 보안을 유지하며 전원 소집 국무회의를 하기가 어려웠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변호인이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해서 저는 요 정도만 배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변론은 종결하고요. 저희 선고일은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선고합니다. 5월 28일 오전 10시 선고하겠습니다. 예, 재판 마치겠습니다.